김윤상 기자님 모시고 오늘은 광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5.18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1부, 2부에서는 1979년 12.6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12.6과 12.12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를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이 5.18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기자님 강의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광주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서류를 봐도 그런 것들은 이제 입증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전두환의 책임이냐. 전두환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사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80년 서울의 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계엄이 실시되고 있는데 계엄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날짜도 나와요. 4월 27일입니다. 민원 수석을 이희성 계엄사령관한테 보내가지고 아니 계엄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계엄 당국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계엄사령관 명의로 강력한 담화문을 발표하라. 굉장히 좀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담화문보다는 뭔가 그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 소요 진압 준비 태세를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군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5월 3일부터 일부 군부대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 정부에다 보고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는 정당한 행위다. 오케이를 해라. 왜 그러냐? 미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학생 시가 법과 질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경찰력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부대 이동을 승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전두환이가 광주를 때려잡기 위해서 뭘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됩니다. 왜 계속되느냐?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제야 좌파 세력인 이 국민연합 의장으로서 그 당시 국민연합의 간부 중에 복학생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거리로 내모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 강의 때 이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김대중의 그런 어떤 선동.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을 순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동 출국을 한 5월 10일 날 시위가 아주 대규모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시위 진압을 책임진 게 내무부 장관인데 내무부 장관 안에 이제 치안본부가 있고 그 치안본부가 이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도저히 이제 경찰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군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군 동원하는 게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인데 정말 군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합시다. 그래가지고 안보 관계장관들이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서울 시내 시위 현장을 헬기를 타고 정황을 체크를 합니다. 주영국 장관이 야 이거 경찰력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군부대에다 출동 준비 명령을 내려요. 그게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에는 저녁 6시 무렵에 이날 서울역 부근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떤 청년이 경찰 저지선 있는 쪽으로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돌진을 해가지고 진압경찰 1명이 현장에서 차에 깔려 죽고 4명이 이제 크게 다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급히 귀국을 했고 5월 17일 날 아침에 전두환 장군이 그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이 시국을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억제를 하려면
지금 비상계엄이 그 지역계모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이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김대중 체포, 김영삼은 가택연금, 김종필 체포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관이 전국 주요 보안 목표에다가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그다음에 전국 31개 주요 대학에 군을 출동시켜가지고 휴교령을 내리고 그래서 군이 출동해가지고 전남 광주에는 그 당시에 7공수 33대 대하고 35대대가 전남대 조선대로 출동을 하고 또 1계대대는 이제 대전으로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5월 18일 날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꽈당하고 학생하고 계엄군이 부딪힌 게 이제 광주의 출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전두환이나 신군부가 무슨 그 역할을 했어요? 그냥 최규하 대통령이 그 질책을 하고 계엄사령관이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리고 장관이 야 이거 도저히 그 이 경찰력 가지고는 못 막겠다 해서 군을 출동을 하고 미군이 그걸 승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격화가 되니까 이 시위를 격화시키는 사람 정치인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고 군부대 출동을 하고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충돌하고 이게 광주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 이제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 정치인 체포까지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에 전국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국제 정세만 베트남 패망하고 뭐 이란 친미 정권 무너지고 뭐 국제 금융 위기에 석유 파동에다가 국내에서는 사복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당시 정책 결정권자였었던 최규하 대통령도 동의했고 계엄령에 계엄사령관도 동의했고 그러니까 절차대로 사실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최규하 정부가 뭐 작동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군주의 체계가 전두환이 다 좌우했어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아무 근거도 없어요. 최규하 정부는 굳건히 존재를 했다. 맞습니다. 이 광주 진압 작전은 도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작전 지휘 계통이 이렇습니다. 이성 계엄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진종채 2군 사령관,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 정웅 31사단장 이렇게 지휘 체계가 있었어요. 이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상황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두환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끼어들었으면 끼어드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그동안에 이 5.18을 둘러싸고 무슨 뭐 국회에서 청문회 했죠. 뭐 민화위라는 데서 뭐 관계자들 다 불러서 증언 들었죠. 95년에 검찰 수사했죠. 재판했죠. 이 모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이 광주 진압 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제기됐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 그 재진입 작전이 끝난 것이 1980년 5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청을 계엄군이 탈환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초에 이광로 장군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광주로 내려가서 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대한민국 군과 시민이 총격전을 벌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악화됐는지 가감없이 어느 누구의 시비도 받지 말고 당신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이광로 장군이 조사단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한테 진상보고서를 보고를 합니다. 이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처리를 했으면 오늘날 광주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일부 시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거를 어떤 출판사에서 책으로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제가 자세히 보고 이 안에다가도 그 내용들을 자세히 써놨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야말로 정말 가장 광주 문제를 정확하게 그 본 내용입니다. 이광로 장군은 육사 10기 출신이고 고향이 황해도 벽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광로 장군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초기 진압 작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여러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광주에서 실질적으로 진압을 진행을 한 향토사단이라고 하는 31사단장 정웅사단장, 그 사람의 직속상관인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 그리고 전남 도경국장,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는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목포서 무슨 서에서 이 경찰서장들 10대명을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대로 처벌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안 한 거야. 이 양반은 자기 혼자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훈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주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모든 책임은 최규하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저기 보면 이성 계엄사령관과 의견이 뭐 다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건 어떤? 이성 계엄사령관은 이 친구들은 내가 내린 명령대로 지휘를 했다.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해라. 이렇게 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이거 처벌해야 돼 말해야 돼. 그 통수권자가 그 자기가 명령한 합동조사단장이 이 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 보고서대로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결정을 못 한 거예요. 그 이성 사령관도 본인의 책임을 뭐 피한 건 아닙니다. 뭐 내가 했다 그냥. 그 최보식 기자하고 그 조선일보 인터뷰 그게 물론 뭐 그 가판에서 이제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거기에 광주 책임은 나하고 내 직속 상관인 주영복 장관이 졌지 않느냐. 우리 감옥 갔다 왔지 않냐. 내 지휘하에 내 책임하에 다 지휘를 했다. 그러니까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하면 되는 거지. 왜 내 명령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야, 그러면 초창기에 그냥 최규하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껄끄러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일선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자라고 딱 그때 결단을 내렸어야죠. 근데 그게 매듭을 안 지니까 뒤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전두환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정웅 사단장은 사실은 광주의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신군부가 자기에게 강경 진압을 요청을 했는데 나는 강경 진압을 거부를 하고 나는 유화적으로 했다. 그 때문에 내가 광주 진압 작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지휘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군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1988년에 김대중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주장은 검찰 수사 보고서나 현지의 계엄군을 지휘를 한 공수부대장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말짱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광로 장군의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광주에 투입된 이 7공수 33대대 35대대는 공수부대는 1개대대 해봐야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병력이 얼마 안 돼요. 그래봐야 한 300명 정도? 그 33대대 35대대는 자기 주둔지 경비하는 병력 빼면 실제로 출동한 건 한 300명도 안 됩니다. 한 200 몇십 명 돼요. 이 사람들은 현지의 지휘관인 31사단장의 이 병력을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돼서 정웅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광로 장군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31사단 정웅 장군하고 윤웅정 사령관의 심각한 과오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정부 합동조사단장인 이광로 장군이 정웅, 윤웅정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5월 17일 날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출동을 한 거는 이 부대가 전북 금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북 익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부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언비어로 경상도 군인들이 뭐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부터가 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7일 날 밤에 출동을 해가지고 전남대 조선대 주둔하고 있었는데 5월 18일 날 그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이 이제 출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정웅 사단장이
7공수 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던 전남대 조선대로 헬기를 타고 가서 야 지금 그 저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금남로로 출동을 해가지고 시위를 진압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7공수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지 지휘관은 출동을 할 때 되면은 현장에서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위는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고 시위대 상태는 뭐 흥분된 상태냐 아니냐 뭐 평온한 상태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7공수 부대라는 거는 광주 지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31사단은 광주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지리를 좀 알잖아요.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부대를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정웅사단장은 금남로 시위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특히 이 정웅 사단장은 공수부대가 그동안에 이제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시위 진압을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시위 진압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부대 특성 파악도 전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정웅 사단장이 7공수 33대 대장, 35대 대장에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이게 이제 대대장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대에 지금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 능력을 상실했으니 군이 출동을 해야 된다. 군인이 진압을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웅 사단장이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공수부대는 해산을 하는 위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공수부대는 병력이 소수니까 이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을 해가지고 겁을 주는 겁니다. 위력 행진이라고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막뭐 살벌한 눈초리로 위력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이제 막 쪼벅쪼벅 하면서 막 행진을 하거나 겁을 집어먹게 해가지고 스스로 해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해산을 안 하면 3면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한 면을 터놔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위대를 이제 압박을 하면은 한쪽이 터 있으니까 전부 이제 그 가면서 해산을 할 거 아니에요? 시위가 해산하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은 거야. 그런데 정웅사단장은 그런 부대에다가 시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을 체포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당시 한 600명밖에 안 되는 공수부대가 몇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를 무슨 수로 포위를 하고 무슨 수로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은 도망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뭐 육박전이 벌어지고 뭐 들고 패고 차고 막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니까 야 공수부대가 막 애들을 발로 차고 때린다 막 이게 소문이 나면서 악성 유언비어가 퍼지는 이런 요인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소수 정예로 구성된 공수부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지휘를 한 게 정웅사단장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윤웅정 사령관도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시위를 빨리 뭐 진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령을 내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윤웅정 정교사령관은 공수부대는 이 소수부대이기 때문에 이걸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야 공수부대를 말이야 소규모로 편성된 다수의 진압대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내 요지에 한 10명씩 찢어가지고 주요 길목에다가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을 해가지고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가지고 과감하게 타격을 해라. 그러니까 병력을 집결 보유하지 않고 이 뭐 그 당시 이제 7공수 33대 대장이 아니 우리 지금 출동한 사람이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전교사 사령관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 거의 다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으로 찢어진 이 부대가 몇백 명의 시위대한테 포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포위망을 빠져나오려면 더 격하게 이렇게 그래서 시위가 초기에 악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웅사단장이 윤웅정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밤 9시경에 7공수에다가 야 시위군 중이 도시
도심지에 직결하지 못하도록 길목에서 이제 원천 봉쇄를 해라. 시주동자를 전원 체포해라. 그러니까 35대 대장이 아니 우리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19개 거점으로 찢으면 한 곳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은 진압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침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다 묵살을 해버리고 아이고. 10명 단위로 다 찢어발겨가지고 수백 명의 시위대에 10명이 포위되다 보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공수부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위를 진압을 하는 전투경찰들은 일단 그 돌이 날라오면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안 맞도록 방석 헬멧을 쓰고 있고 앞면을 가리기 위해서 철망을 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몸을 보호를 위해서 방석복을 입어요. 그리고 방석복에 이제 화염병이 날라와도 불이 붙지 않도록 이런 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압봉을 가지고 있죠. 공수부대는요. 그때 광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빈 총에 무딘 대검에 나무라도 하나씩 깎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엉성하게 깎은 목누기 하나씩 들고 들어간 거예요. 빈 총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호 장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 맞으면 다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에 포위돼가지고 메타작을 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가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 그거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 이러다가 시위가 더 격화되고 그거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 야 이놈들 사람 죽이러 왔네 하고 다 시민들이 가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런 사진만 보면 야 이 공수부대 정말 악랄한 놈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걸 다 찢어발겨서 이런 거예요, 이게. 특히 정사단장이 이 극렬 시위자 전원 체포하라라고 거듭 명령을 내리니까 몇 명을 잡았어.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또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 다 도망가. 그리고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바지 벗어. 그래서 그 팬티만 입혀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자, 이래서 시위가 이제 계속 그 악화되다 보니까 군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병력을 투입하려면은 한꺼번에 그냥 왕창 투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7공수 2개 대대를 보냈는데 이게 사태가 악화되니까 그 다음날 또 병력을 좀 찔끔 보내. 그래서 11공수 뭐 3개 대대를 보내요. 11공수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3공수 4개 대대를 또 보내. 이게 이제 병력 운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축차 투입을 한 거예요. 아니 투입을 하려면 왕창 투입을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시위대를 해산을 시키던지 이게 이제 계엄사령관의 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 투입된 11공수 3공수에다가도 똑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5월 19일 날 오후에 전교사에서 광주 지역 기관장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기관장들이 막 격렬하게 항의한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시위를 악화시키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5월 19일 날 밤에 원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해요. 근데 이미 사태는 다 악화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침을 바꿔봐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대학생들이 팬티만 입고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저 사진만 보면 야 공수부대 정말 악랄하다. 이런 식으로 막 인권을 유린을 하고 이거 말이나 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지휘관이 잘못된 지휘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지휘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처벌 권위를 왜 묵살해 버렸냐고요. 이 사태 초기에 이 정훈과 윤흥정 이 두 사람의 잘못된 지휘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흥사령관은 시내에서 이 아비규환의 난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시위 현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웅 씨는 이제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야 이거 이제 무기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기고를 안전 대책을 강구해라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윤흥정 사령관이 정웅 사령관에게 무기고 병력을 강화해. 이랬으면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웅 사단장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자기 직속 상관이 윤흥정 사령관에게 혹시라도 무기고에 접근하는 자들이 있으면 발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윤흥정 사령관이 군인 복무교
시위대들의 무기고에 접근하면 발포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군인 복무기일에 따라 가지고 지휘관 재량으로 실시하라. 그래서 5월 18일 날 저녁에 무기고에 접근하면은 예. 발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무기고 안전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시위대가 무기를 너무나 쉽게 탈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예. 낱낱이 밝혀진 거예요. 저분이 88년에 평화민주당 후보로 광주 북구에 출마해가지고 91.5%의 전국 최다 득표를 했는데 이 최다 득표 기록이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신군부가 강경 진압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강경 진압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평화적으로 하다가 나 쫓겨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대가고 국회의원이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을 잘하는 순서대로 국가 요직에 올라가는 정말 해괴망측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 말았습니다. 중간에 죄송하지만은 지금도 좀 비슷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막아가지고 무슨 훈장 받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저기 곽종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비슷한 똑같네요, 그죠? 현장에서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데 나만 살겠다. 아니 나는 오히려 명령을 거부했다. 나는 국민의 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예. 이심양면하고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진짜. 저런 사람이 예. 91.5%의 최다 득표로 당선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야, 이제는 좀 바로 알자. 자, 윤홍정 전교사령관도 너무나 심각한 실수를 또 저질렀어요. 예. 상황이 이제 점점 그 악화되면서 공수부대가 예. 거기 내려간 사람들이 24시간 다 전원이 다 시위 진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민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예, 있겠어요. 금남로하고 전남도청을 그 수비하고 있는 부대는 다 합쳐봐야 한 600명, 700명밖에 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날 한 10만 명의 시위대가 금남로와 도청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죽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예. 우리 병력을 빼내가지고 외곽으로 철수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죽습니다. 철수를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5월 20일 날 밤 9시에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공수부대 외곽으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희성 사령관이 철수시켜라.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랬으면은 철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건의를 해놓고 철수 명령을 안 내린 거야. 이것도 뭐야 이게. 그래서 5월 21일 날 아침에 시위군 중에 10만 명이 금남로 전남도청에 있는 공수부대를 포위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남도청과 금남로에 있는 계엄군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윤홍정 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이 사람들 철수시켜라라고 명령을 받고서도 대대장들에게 우리 다 죽으니까 빨리 철수시켜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지금 전남도청에 주요한 그 서류들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24단이 내려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계속 도청을 사수해. 그런데 5월 21일 날 차량이 막 돌진하고 장갑차가 돌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호간에 발포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5월 20일 밤에 윤홍정 사령관이 이 600명의 공수부대를 밤에 야음을 틈타서 철수시켰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선에 있는 그 대대장들 말만 들었어도 이게 철수하자고 저렇게 그 건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판에 연속이네요. 그냥 계속. 이성 계엄사령관이 철수시켜 그랬으면 철수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건의해놓고 자기가 왜 안 시켰냐 이거예요. 참. 아니 이러고도 신군부와 전두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거는 뭐 역사적 신화 정도가 아니고 뭐랄까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정말. 안타깝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늦은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이제 인명 피해가 나고 또 막 아군끼리 또 오인 사격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5월 21일 날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이게 G개선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정웅사단장의 이 병력 운영과 시위 진압 방법, 무기고 관리 소홀 등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요. 윤홍정 사령관이 공수부대 대대장들의 철수 건의를 묵살하고 계속 도청 사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뭐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 이분은 이 전투 경찰을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투 경찰은 이 시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전남대에서 이 공수부대하고 계엄군이 출동을 했을 때 전투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5월 18일 아침에 이 아비규환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 씨가 오찬을 한다고 나가면서 잠수를 타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서 상황이 아주 크게 가된 그날 밤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안병화 국장이 행방이 묘연하니까 전투 경찰을 명령을 낼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 경찰들은 그 사람이 피실한 걸 생각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출동 못하니까 계엄군 좀 어떻게 출동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후 4시에 이 공수부대가 시내로 나갔다가 아비규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도경에 남아있던 경찰 간부들 전남 계엄분소에다가 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막아주십시오. 경찰의 공백이 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날 시내에 진압 장비를 갖춘 무엇보다 이 광주에 있는 이 경찰들은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 시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교감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날 이 전투 경찰만 정상적으로 출동했어도 5.18은 이렇게까지 악화가 안 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이고 내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은 5월 18일 날 오전 9시에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하고 학생들이 충돌했을 때 봉쇄도 안 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라 말아라 하면서 전투경찰들이 시간을 낭비한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 전투경찰 2,000명이 30분 거리에 지원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위도 그 진압을 훈련받고 현장도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돌이나 이런 공격에서 이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구를 갖추고 있었는데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광주 사진들에서 경찰 사진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전투 경찰이 일종의 이 범퍼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있고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앞에 있고 그 뒤에 공수부대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안. 그러게요. 그냥 뭐 적당히 해산시키고 그냥 이렇게 잘 충돌 없이 끝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전투 경찰이 빠져버리고 출동을 안 하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방어 장구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가 빈총 차고 바둑판식으로 왔다가 막 더 상황이 악화된 거죠. 그냥 직접 부딪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데다가 뭐 총원 다 체포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무기고 접근 제한도 실행 안 하고. 공수부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시외곽으로 철수도 안 시키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참. 이게 그 이광로 장군의 정부 합동조사단이 처벌을 건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전교사령관 윤흥정, 31사단장 정웅, 도경국장 안병화, 경찰 총책임자인데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목포서장 총경 이준규, 섬으로 도피, 도경작전과장 안수태, 경찰작전 실패, 나주서장 김상윤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또 어디 간 거야 저거? 하순 서장은 2일간 도피했네요. 안병화만 도망간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나주, 영암, 화순 참네 이게. 이게 그 당시에 경찰들의 몰랐어요. 실상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이 이 사람들만 제대로 처벌했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뭐 사과하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아니 내가 광주에서 뭘 어떻게 했어야 내가 사과를 하지. 그러게요. 자, 광주 진압 작전의 모든 지휘 책임자인 이희성 씨는 이 사람도 정말 좀 비겁하게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김영삼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수사 소환됐을 때 모든 것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주도했고 나는 그냥 둘러리였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두환하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징역 7년형을 선고를 했고
그리고 8개월간 복역한 다음에 특별 사면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예. 있었는지 예.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예. 솔직히 얘기한다. 전두환은 5.18에 관한 책임 없다. 그 누가 떠오르네요. 그 한덕수라고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형사를 벌써 지나가고 그렇게 말하면 뭐하나. 아 정말 당시에 그 김영삼 시절에 저 재판은 예. 광란이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씌워야 하고 예. 관련된 증언을 해주면은 그 사람 살려주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네. 참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참 이런 비통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그 2016년 5월 16일자 이 조선일보의 인터뷰 최보식 기자하고 했던 인터뷰 예. 기사 요게 이제 가판에 실렸다가 배달판에 이제 예. 날라가서 그 최보식 기자가 저하고도 뭐 같이 근무했던 기자인데 아 그렇습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나서 예. 그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이게 못 실렸던 예. 그 인터뷰도 하고 오. 자기가 하는 인터넷 언론에다 공개를 해서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예. 이희성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시 신군부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광주 진압 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 광주 진압 작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하고 주영복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전두환이 아니면 누가 5.18에 대해 예.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희성이 지휘계통의 최고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부 장관 주영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그때 전두환에 대해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하고 있다. 예.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다. 예.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다. 예. 그런데 뭐 이원화를 했다는 거냐? 어허.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명백히 밝혔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왜 전두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광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예. 이분이 80년 8월 1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해요. 예. 하야 성명에서 뭐라고 하야를 했느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한 정치 도의상의 책임을 통감한다. 광주에 대한 책임 내가 지고 나 하야한다.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야 1시간 전에 참모들하고의 대화 내용에도 예. 아 광주 그 당시에 정치인들 무슨 짓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군이 광주에서 여러 가지 그 실수를 했다. 그 실수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흥사단장, 윤흥정 전교사령관, 그 다음에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을 비롯한 이 경찰 서장들. 그 초기 보고서를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참 이게 광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많이 참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인을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안 가리면은요 예. 거짓말로 망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짓말을 잘할수록 큰 거짓말을 할수록 사회적으로 고귀한 위치에 올라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알려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알려면 고통스럽지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패단을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는 게 그냥 뭐 일상화 되는 거죠. 사실 김영삼의 역사 재판도 사실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 역사를 바꾼. 그렇습니다.